네, 2단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불과 100년 전에 썼던 맞춤법인데요. 오늘날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춤법을 국가적으로 정비를 몇 번 했거든요. 이때까지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예전의 표기법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현대에 상당히 더 가까워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신라시대부터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고대 국어 문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향가인데요. 신라시대 때 지어진 대중가요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괜찮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방식으로 참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형태, 여기 파란색은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고, 이런 형태의 한자만 남아 있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한자에는 뜻과 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 이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 다 들어는 봤을 텐데요. 자, 아이, 니 라고 읽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라고 성조까지 넣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읽지 않아요. 아라고 읽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 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그냥 자체가 그냥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니까 이제 애라고 한국 사람들은 읽는데 중국인들은 이걸 아이라고 하고요.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는 좀 비슷하죠. 네.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니라고 일단 음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나, 사랑, 너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으로 읽는다. 훈독이라고 하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체계가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뜻으로 읽는지 음으로 읽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독을 해본 결과 이 글자는 이렇게 써가지고는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도저히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특한 한자 표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해독을 해본 겁니다. 이거 100%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독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시죠. 선화공주 주은이라고 소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화공주 주은이라고 읽지를 않았을 거라고 본 것이죠. 님주자가 2번 써 있으니까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상 선화공주 님은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착하게 된 귀한 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맞는 해석일 거라고 추측을 해본 것이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했다면은 선화 공주까지는 소리로 읽은 것이고 이 님은 뜻으로 읽고 은은 다시 소리로 읽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숨다라는 의미를 쓰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타밀지 가양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타는 남이란 뜻이 있고 밀은 몰래 자 지는 다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남몰래라고 해석을 해본 거죠. 자 여기 가양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가 시집가다니까 시집가 두고로 해석을 해서 이걸 한국어로 현대어로 더 의역을 하면 결혼하고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집가 두고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고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 옛날이라는 뜻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고라는 소리만 갖다 쓴 것이고, 두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치라는 음은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집가 두고로 해석을 해본 것이죠. 또 맞둥서방 을은 이제 목적격을 나타내는 을로 해석을 한 것이고요. 밤에 몰래 안고 가다. 그래서 이것은 안다라는 의미, 고라는 문법 형태를 나타내고, 갈것자니까 가다라는 실질적인 의미 나타내고, 이 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종결형인 다를 나타내는 글자로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게 실용적으로 쓰기 굉장히 어려운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 향가를 적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고유 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이렇게 선화공주까지는 소리로 적고, 님은 뜻을 사용하고, 은은 다시 숨다라는 의미랑 상관없이 소리인 은만 쓴 것이고요. 자, 두다라는 건 뜻을 사용하고, 시집가 두다의 의미를 사용하고, 고는 소리만 사용하고요. 옛날이라는 의미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밤에 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랑 발음이 비슷한 의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돌려서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게 백제무왕이 왕이 되기 전에 선화공주가 예쁘다니까 소문을 낸 겁니다. 밤마다 선화공주가 맞둥방이라는 남자랑 몰래 만나서, 밤에 몰래 남녀가 만나면 뭘 할까요? 그래서 남몰래 결혼해서 밤마다 몰래 안고 가다. 어디까지 갈까요? 뭐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도대체 여자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냐고 선화공주가 쫓겨나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맞둥입니다 해서 뭐 맞둥하고 선화공주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삼국유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맞둥은 선화공주를 잘 만나서 뭐 결혼 생활 잘 하고 왕까지 됐다.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내신 시험에서는 뭐 이 정도를 알면 되고요. 수능에는 거의 서동유라는 작품이 문학 작품으로서 나올 수 있는데 향찰 자체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능에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교사를 뽑는 시험에는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 보통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한자의 뜻을 빌려 쓰고요. 이런 뜻을 빌려 쓰고, 실질적인 의미가 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조사나 어미 같은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의 음만 빌려 썼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선화공주라는 말 자체는 한자의 소리만 빌려서 해석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게 보니까 정말 불편하죠. 이게 언제 소리로 쓰는 건지 언제 뜻으로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한자 자체도 복잡한데요. 참고로 이제 차차 표기 방식이 있는데, 이 향찰이 나중에 발전해서 이두나 구결로 발전을 해가는데, 뭐 물론 향찰이 정립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이두나 구결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로 쓰면은 너무 힘드니까 좀 영어를 보고 같이 이해를 도우면요. 자, 만약에 향찰 방식이라면은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서 는 같은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 은자를 쓰고, 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다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글자를 이제 소리를 빌려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영어로 한다. 자, 영어로 I love you를
한국말로 쓰고 싶다 하면은 향차리라고 하면은 내 가니까 가를 이렇게 쓰고 너를 를 써주고 한다 써주고 그래서 I가 you를 love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과연 뭐 미국 영국 사람들이 보고 무슨 뜻인지 알까요? 굉장히 해독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거 쓰지 말고 그냥 I, you, love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어순에 맞죠? 이게 이두 방식이고요. 자, 구결은 그냥 어순은 유지하고 좀 더 해석을 도와주는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I가 you love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한글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조선 건국하고 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소리가 현대랑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이 당시에 읽는 방법으로 하면은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에서 응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아예 없죠. 숫자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으하고 응은 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많이요? 으라고 써놓은 거하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이거는 소리가 같습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훈민정음 당시에는 소리가 있는 이응과 소리가 없는 이응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별명으로 꼭지 이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식적인 면으로 쓰이는 것은 옛 이응이라고 하고요. 이 옛 이응이라는 것은 현대에는 받침 소리만 나타내지만은 당시에는 초성 자리에도 썼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한자 음을 나타내는 그 한글 사용 방법이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중국어 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라는 건데요. 요거는 마치 지금 뭐 영어에서 뭐 라디오 같은 거, 근데 실제 영어 발음은 radio잖아요. 뭐 이런 발음 기호를 쓰는데, 자, 어떤 사람은 라디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라지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라디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소리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최대한 비슷하게 써볼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비슷하게요. 레이디어우를 앞으로 이 라디오의 표준 표기법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만들어 본 게 동국정운식 표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죠. 이건 동국정운식 표기로 써 있는 건데요. 이 동국정운식 표기에서는 받침이 없어도 그냥 빈자리라고 해서 이응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그냥 쉥이라고 읽을 것 같지만 이거 당시에도 이 여이고요. 이건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셔입니다. 근데 요거는 꼭지가 있죠. 이거는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셔이종이라고 읽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두 개 발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ng어저이. 자, 이게 꼭지 이응이 있죠. 이게 발음이 됐을 거란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발음이냐? 받침에 있는 이응이 초성에 들어가면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자, 여러분 그 대변 보는 걸 응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가를 그냥 응아라고 바꿔보죠. 응아, nga 소리가 이 nga란 소리 들리십니까? 아 하고 다른 nga라는 소리가 잘 들으면 들릴 겁니다. 이게 이 소리입니다. 이 예디응이 초성에 쓰이는 거. 현대에 들어서면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훈민정까지는 뭐 무난하고요. 요 글자는 뭐냐면요. 이거는 아 소리 할 때는 장애 없이 그냥 나는데
여기서 목구멍을 살짝 막아본다. 그러면 아, 이게 이 소리인데 현실 한국어 음에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맞춤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없앴고요. 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나름 그 당시에 용법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어, 자, 자 여기 보죠.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하는 바 예를 들어서 할 바, 너 알 바 아니다 할 때 그 할 바 이거 발음이 바로 된 소리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이외에도 이것의 용법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당장 여러분들 이런 용법들을 내신 시험에서 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3학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의 문자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이 궁금해 할까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 정도 알아보고 이제는 뭐 당장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내신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수능의 추세는요, 뭐 옛날 학력평가, 옛날 뭐 20년 더 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달달 외웠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방점까지 외우게 하는 내신 시험도 있었던데, 요즘은 다 현대어 풀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를 비교해가면서 해석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놓으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유인물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위아래 비교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나라 말싸미. 자, 여기 시옷이 있죠? 그러면은 나라의에 이 의가 시옷으로 표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근데 여기 그냥 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말씀이라고 존댓말의 의미는 없는 것 같죠? 그리고 현대국어 같으면은 이렇게 끊어서 적었는데 이 당시에는 말씀으로 끊지 않고 그냥 이어서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건 한자를 그대로 썼는데 그것의 발음을 당시 동국정운식 표기법으로 적어 놓고요, 옆에. 자, 중국과 달라인데 여기서는 중국에 달라라고 해가지고 다른 조사가 쓰였습니다. 조사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에는 애가 쓰이고 여기는 과가 쓰였고요. 달아. 이거 좀 특이하긴 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끊어졌긴 아니고 특별한 거라서 여러분 수준에서 크게 신경 쓰진 마시고요. 자, 문자화로 당시 문자는 한자겠죠? 여기서도 그냥 이응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읽습니다.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좀 특이한 말이 나왔죠? 여기 점 찍혀 있는 거는 좀 특이한 것들인데 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현대어를 풀이를 다 줄 것이기 때문에. 자, 아니하여서 이런 전차 이것도 잘 쓰지 않은 말이죠. 자, 어린이 나이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풀이는 뒤에 좀 더 나와 있고요. 벌크형이 니르고저. 자, 현대국어에서는 니라는 게 어두에 쓰이지 않잖아요. 다 이로 두음 법칙에 의해서 바뀌는데 이 당시에는 두음 법칙이 생기기 전이라서 그냥 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니르고저가 말하고저 하는 바가 있어도 여기서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 예디응이 쓰여서 이게 쌍비읍으로 된 소리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헐바이 이셔도 마참나의 저희 자, 여기 비읍 디귿이 있어서 이 당시에는 비읍 디귿을 둘 다 발음을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된 소리로 바뀌죠. 뜻들. 자, 쟤는 현대국어도 쟤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싫어 표지. 자, 여기도 D가 쓰였죠.
현대국어 같았으면은 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국외음화에 의해서 지로 바뀌죠. 근데 여기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표지, 못, 탈, 노미. 자, 여기 요즘 놈이라고 그러면은 좀 욕 같죠? 비속한 말인데 이 당시에는 그냥 사람으로 해석을 한 거 보니까 그런 낮추는 의미는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뭐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요, 제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 당시 글자에 대해서 뭐 100% 완벽한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제가 뭐뭐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거의 지금 학계에서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못할 놈이 한이라 있습니다. 하. 근데 여러분 여기 몸이 쓴 아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래아로 점만 찍힌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찍혀 있는 하가 나중에 우리가 쓰는 뭐 동사에서 쓰이는 하다가 된 것이고요. 여기 한이라 같은 건요, 뭐 하도 많다, 하고 많다 라고 할 때 많다라는 뜻으로 쓰는 하예요. 그래서 여기 많다라고 해석이 돼 있죠. 자, 한이라 그러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자, 어여삐가 지금 같으면은 예쁘다, 여자들이 보기 좋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 당시에는 가엾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동한 것이죠. 가엾게 생각해서 가엾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지금도 사투리에서는 만들다를 맹글다, 망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맹가노니 모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도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물론 이게 이제 시읒 디귿서에서 스트라민이라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냥 따름이니라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일일이 다 외우지 마시고 이런 특징을 확인해 두시고, 어차피 현대어 풀이는 수능에서 다 줍니다. 뭐 제가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현대어랑 비교해서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어떤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습활동 문제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자, 신라시대 같은 경우 신라어는 지금 치면 경상도 말이 중심이었을 것인데 고려시대의 개성이 수도였고, 그 다음에 그 개성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양이 수도였기 때문에, 자, 고려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국어로 놓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피란단이 있고 뭐 이제 사회적으로 급격히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까지를 중세국어로 놓습니다. 자, 중세국어 중에서도 이제 고려시대 말을 알 수는 참 어렵고요. 그나마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이제 훈민정음 창제한 덕분에 좀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자, 펴디가 나중에 펴지로 바뀝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안 바뀌었죠. 살펴보시면은, 자, 2개월 모음에 선행하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었다. 이거 뭐죠? 자, 국외음화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까요? 네, 국외음화고요. 스물에서 스물로 나중에 바뀝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 미음 소리 자체가 입술에 힘을 줘야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모음 중에서 입술에 힘을 준 게 우, 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 소리인 미음, 비읍, 피읍 뒤에 의가 우로 나중에 바뀝니다. 자, 니르고저도 이르고자로 나중에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중세국어 당시에는 두음 법칙이 아직 나오지 않은 퍼지기 전이고요. 자, 여기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서 말의 앞머리에 이 자음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그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 나중엔 거의 다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을 다 브뜨, 브스 이런 식으로 비읍을 다 발음을 했을 것이고요. 이 이전 고려 신라 시대 때는 아마 이게 어떤 모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부드였는데 이게 아주 약해졌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거는 당시의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요.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물어보면은 제가 내용에 따라서 교과서 특에 기록해 주겠죠. 자, 조사가 바뀐 것들. 자, 중국에 달라, 중국과 달라. 현대에서는 과를 쓰고,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이르고자 할 바에. 현대 같으면 바, 가라고 쓰는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 가라는 이와 구별되는 앞에 모음이 없으면은 뭐가 선택됩니까? 앞에 모음이 없으면은 만약에 집이 할 때 이 받침이 있으면은 이가 선택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지가 말이야 하면 가가 선택되죠. 근데 중세국어 당시는요, 앞에 받침이 있든 없든 이 조사에서 무조건 이만 쓰입니다. 근데 이 앞에 어나 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냥 이가 붙어요. 앞에 받침이 있으면은 이 이음까지 같이 쓰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가라는 게 아직 출현하기 전이었다. 가는 근대 국어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은 아까 현대에는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쓰이고 나중에 이제 어린이라는 말도 생기죠. 당시에는 어리석다 하는 생각 수준이 나쁘다 이런 의미로 쓰던 것이죠. 의미상으로 연결은 좀 있죠.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우리말 나들이 138쪽 보시면은 어리다와 어리석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요. 자, 어여삐도 당시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현대에서는 사랑스럽다, 귀엽다라는 의미에서 예쁘다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이런 말 잘못했다가는 좀 여성들에게 혼날 수가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쁘면은 좀 더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혹은 예뻐야지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상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이 이동을 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말하면 되게 혼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대국어와 중세국어가 달라진 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성조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조라는 것은 말의 모음에 보통 얹히는데 높낮이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의미까지 달라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문이고요.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는 크게 4가지 성조가 있고 4가지 성조에다가 아주 약하게 하는 경성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 하면은 엄마를 나타내고 마 하면 대마초할 때 그 식물 마고요. 마 하면은 달리는 말입니다. 동물인 말이고요. 마 하면은 이것은 욕하다란 뜻입니다. 약하게 마 하면은 이것은 물어볼 때 쓰는 뭐뭐입니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한국어도 마찬가지로요. 중세국어 당시에는 이 옆에 있는 점들이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말, 하나가 있으면 말, 2개 있으면 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두 개 찍힌 말은 나중에 장음이 되고요. 이 장음은 지금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조의 높낮이가 아직도 경상도 같이 그 말의 높낮이가 억양이 좀 강한 언어에서는 아직도 의미가 다르게 쓰여요. 이 성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이라도, 말이라도 이 두 가지의 말이 다른 말인 겁니다. 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성조가 있는 언어 그 방언권에서는 장단이 없고 장단이 없으면은 뭐 성조가 있고 성조가 없으면은 장단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거의 표준어에서 쓰시는 분들은 장단, 성조까지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대국어로 가면은 이 점을 쓰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굳이 이걸 점까지 찍어야 되나 찍지 않아도 의미 파악하는데 큰 뭐 어려움이 없어서였겠죠. 또 하나 이 반치음이 있는데 이 반치음이 중세국어에는 쓰이다가 여긴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이 왜 쓰였느냐? 예를 들면 현대국어에서 줄을 잇다 하면은 이 시옷 받침이 있죠. 자, 분수가 솟다 할 때도 시옷 받침이 있습니다. 자, 솟아 할 때는 이 시옷이 살아있고요. 줄을 이어라 할 때는 이 시옷이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진 것들을 보면은 중세국어 당시에 아마 이렇게 표기됐던 것들입니다. 이게 근대국어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그래도 앞에 것보다는 그 해석하기가 훨씬 낫고요. 그냥 쭉 비교해가면서 특징적인 것들만 좀 살펴볼게요. 자, 밤 같던 기운이 그냥 읽어보시고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보시면은 웬만큼 파악이 되고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뭐 관동별곡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읽는 방법을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아래 아니까 하이, 현대는 해가 되겠죠. 해 되어 차차 커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이 웬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다니까 없어지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하며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히 번득여 양쪽 눈이 어질하여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해앗고 천중의 하늘 중간에 쟁반 같은 것이 자 여기 같은이 있죠. 이거도 좀 특징이 있는데 수레바퀴 같아야 물속으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 붙으며 항아리 독 같은 기운이 쓰러지다 없어지고 처음 붉게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자, 여기 처럼이 처로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면은 연결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고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일색이 좋으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없어지며 가시며 일광이 청량하니 만고천하의 그런 장관은 뭐 대두할 때 견줄 때 없을 듯 하더라. 다 외우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문제 나오면은 수능에서도 현대어 풀이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요. 자, 이 반치음이 없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처섬으로 쓰여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그냥 약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고유어가 많이 나타난다. 수레바퀴. 이거 대응하는 한자어가, 직접 대응하는 한자어가 없으면 이제 고유어로 보시면 되고요. 감가거나 색채어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불긋불긋, 번듯번듯. 자, 거듭적기가 뭐냐면요. 자, 거듭적기라는 것은 맞춤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끊어적기인데요. 현대 같으면은 밥을 먹자 하면은 밥을 이렇게 끊어져서 적습니다. 중세국어 당시에는 그냥 처음에는 이어서 적었죠. 자, 밥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눈으로 봐서는 무슨 글자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읽어보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중세국어, 근대국어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근대국어는 이렇게 넘어가는 중간에 희한한 형태가 끼어듭니다. 밥이라는 것 자체는 유지를 시켜주면서 불로 소리 나니까 이 비읍을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끊어적기, 이어적기인데 이거는 거듭 두 번 적었으니까 거듭적기. 한자어로 자,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자, 끊어적기를 분철, 이어적기를 연철, 거듭적기를 중철이라고 합니다. 자, 분철, 연철, 중철 이라는 용어, 한자어를 아시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칠이라는 이 거듭적기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또 이 하필이면 왜 시옷일까? 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요, 이 시옷 받침하고 디귿 받침이 소리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에는 이게 같이 소리가 나지만 여기서는 이건 이렇게 요거는 꽉 막히지 않고 공기가 새는 소리로 받침을 썼을 거라고 보는데 근대국어로 가면서 이 두 가지의 받침 소리가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표기는 오히려 시옷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겉을 하면은 이것이 치읓으로 소리가 나지만 앞에는 겉 하면은 그것을 시옷 받침으로 적은 것이죠. 그래서 겉을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음소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조치 그러면 히읗과 지읒이 축약돼서 치읓이 됐다는 걸 아시죠? 이걸 아는데 이걸 과잉 분철을 하다 보니까 이걸 거센 소리가 나오면은 히읗과 다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파를 그냥 쓸데없이 아파? 오빠 이런 것도 오파? 이런 식의 채팅에서 장난하는 걸 좀 보셨죠? 이 당시엔 맞춤법 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붓흠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재음소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표기가 됐으면은 만약에 끊어져 끼면 붓음여였겠죠. 자, 이게 우로 나중에 되는 것은 이 입술 소리 밑에 의가 우로 변한 것이고요. 그냥 요거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이 티읕이라는 게 디귿 더하기 히읗이니까 그렇게 과잉해서 요렇게 분석을 했던 건데 이 당시에는 디귿 받침을 전부 거의 다 시옷 받침으로 썼기 때문에 요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개 특징 나오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어서 말하지 않으셔도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자, 이제 학습활동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느라고 고생하지 마세요. 어차피 현대어풀이 다 드립니다. 수능에서도. 뒤에 한국어 위상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지도에 이 지도도 왜곡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영국 정도로 사실 영토도 큰 편이고 한국어도 13위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13위 정도는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입니다.
자, 고대 국어의 특징, 이제 향찰로 우리말 표기했고요. 중세 국어에는 성조를 점으로 나타냈고 주로 이어적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대 국어는 한글을 더 많이 사용했고 거듭적기 같은 과도기적인 방식까지 나타납니다. 이건 앞에서 확인해서 채워보시면 되고요. 2009년 기준으로 세계 13위.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고대 국어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박씨가 많으실 텐데 신라시조를 박혁거세라고 읽지만은 당시에는 혁거세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혁거세를 다른 말로 불구네라고 한자로 기록해 놨는데 이 거 같은 경우는 구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두 가지는 음으로 읽었을 걸로 보고요. 이게 불글혁자 혹은 뭐 이제 박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새는 세상인데 네라고 하죠. 얼마 전에 당 이름으로 새누리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새로운 세상에서 이거 세상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게 누리로도 나중에 바뀌는데요. 그래서 실제 읽은 거는 뭐 박불구네가 당시에 실제로 부르던 이름이고 이것을 한자로 적다 보니까 혁거세로 적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교사 뽑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선생님들도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한자를 가지고 만약에 향찰식으로 표기를 해본다. 여러분들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뜻으로 읽고 살다, 어떨 때는 뭐 음으로 읽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곧 없어졌겠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한자를 그냥 쓰고요. 소리로 나타내는 부분들만 변형을 해서 지금 히라가나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비교를 해볼게요. 이 가는 용비어천가라고 해서 이게 훈민정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 왕조를 칭송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왕조는 반역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넓히고 오라고 군사들을 보냈더니 이 군사들을 몰고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그리고 이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었고 그래도 좋은 분들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도 해야겠고, 그래서 뭐 중국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들과 우리나라 이야기들을 엮어서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 참 없겠죠. 애국가 비슷한 겁니다. 애국가 뭐 노래방에서 여러분들 부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행사 때만 쓰다가 점점 없어진 노래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세종식의 맞춤법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세국어의 문법 자료로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요, 이 밑에 해석이 있죠. 그냥 이 해석 갖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님은 지금 치면은 아버님이죠. 이 당시에도 님 빼고 뭐 아바지 뭐 아바이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자, 메사바 실제, 이 제는 때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자, 여기 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가 여기에 자바에 해당한다고 보겠죠. 그럼 이 오의 기능은 뭘까요? 자, 아버님이 아니라 동생이면요. 동생이면 이걸 배우가 아니라 볼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겠구나. 객체라면 목적어나 부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이라는 건 예전에 모의고사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머님을 여의신도 비슷하죠. 여기서도 존댓말 쓰였습니다. 시, 눈물을 뭐 이어적기 돼 있고요. 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슬사바. 좌우는 뭐 여기 높일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슬퍼하여
여기서도 높임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삽이라고 해서 이게 쓰이지 않았잖아요. 자, 아바님이 일컬으시니, 일컫다, 말하다인데 뭐 좋은 쪽으로 이 당시에 썼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요. 태종은 사실 형제들 뭐 삼촌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따뜻한 분이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태종이 아버님을 뵙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슬퍼서 그 아버님인 태조가 칭찬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와 대비되게 중국의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는요, 뭐 비슷한 인물이긴 한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왕이 열받았다는 게 이 바로 앞에 내용이거든요. 뭐 사실 이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를 겁니다. 이 태조가 낳은 자식들 중에 태종이 5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좌우 형제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가지고요.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멀리 가서 보내는 신하들마다 다 죽였다. 이게 뭐 함흥차사라고 고사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여기서는 어학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나를 보시면 이건 좀 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방점도 없죠. 이 세모, 그리고 뭐 누워있는 이 여린 히읗, 뭐 순경읍 비읍 이런 것도 안 쓰여져 있고요. 자, 여기서는 뭐 이어 적기가 많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서 적어져 있습니다. 차무이라고 쓰지 않고요. 이렇게 딱 끊어서 적었어요. 고경명은 이것도 끊어져 있죠. 사람이니 이런 거 다 끊어져 있습니다. 민지내란 의병을 다 끊어져서 적어져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도적글이라고 해서 기억이 2번 적혀져 있는데, 자 보죠. 이 참의 고경명은 광주 사람이니 임진왜란 때 어떤 의병을 수창하여 써있죠. 수창하여 이런 거 여러분 외우느라고 고생하지 마세요. 금산 도적을 티다가라고 돼 있네요. 이거 아직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자, 패하여. 아직까지는 하다가 이 아래아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나서 의병을 이끌었다 해서 이 내용으로 치면은 충효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교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야기고요. 자, 뒤에 보면 남북한의 언어와 관련된 탐구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점점 더 언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면은 언어는 점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